주식 아니면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 주식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정보가 너무 많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좀 표현 한번 하셨던데.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방향성 투자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코노미스트의 투자 편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투자는 두 가지잖아요. 네. 주식 아니면 부동산이지 않습니까? 네. 어느 게 더 유리한 건가요? 그래도 주식시장에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식이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10여 년 정도 부동산도 많이 올랐지만 주가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가령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누가 더 많이 올랐나를 보면 주가가 더 많이 올랐어요. 전 세계 평균으로 보면. 물론 이제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아파트는 강남 비교하기가 어렵지만 이제 거시적으로 보는 거니까 저희는 부동산 지수라든지 미국의 부동산 20개 도시 부동산 지수라든지 이런 걸로 보면 주가가 더 많이 올랐고요. 주가가 왜 많이 올랐는지를 보니까 기업 이익이 많이 증가했더라. 그리고 배당금이 늘었더라. 그리고 기업 이익이 왜 증가하는지를 봤더니 많은 기업들이 기업군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생기면서 시가총액이 큰 잘 나가는 혁신성장 기업들이, 소위 빵 같은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그 돈을 많이 벌었더라. 근데 돈을 많이 번 이유가 예전에는 없던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경쟁력을 확보했더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고, 또 한쪽에서는 전반적으로 경제는 금리도 안 오르고 물가도 안 오르고 그러니까 저금리 체제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중앙은행도 금리를 제로까지 낮춘 상태니까. 미국 중앙은행도 올해 내년까지는 적어도 제로 금리를 유지할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다 보면 금리가 낮으니까 주식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죠. 금리는 주식을 투자하는데 원가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는 금리랑 바로 비교가 되고 한 2%, 3%의 배당 수익률을 줄 수 있는데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주식 쪽으로 돈이 계속 몰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돈이 많이 풀리면 금융시장에서만 노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는 또 실물로 들어갑니다. 실물로 들어갈 때 5년, 10년 후에 세상을 이끌 산업 쪽으로 자연스럽게 생태계가 조성되거든요. 돈이 귀신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성장하는 산업 쪽으로 찾아서 가요. 근데 그게 이제 지난 10년간에는 그 4차 산업, IoT,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많이 갔잖아요. 빅파마,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도 많이 가고, 이번에도 어쨌든 5년, 10년 후에 길게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쪽으로 돈이 갈 거라고요. 돈이 간다는 얘기는 그쪽에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쪽에 혈이 뚫려 있는 쪽으로. 그게 바로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또 당장 지금 아닐 수는 있지만 굉장히 좀 길게 봤을 때는 결국 주식시장으로 주식시장이 가장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IMF에서 그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올해 2020년에 3.3%를 예상했는데 지금 전망이 바뀌었잖아요. 마이너스 3.3%로. 6.3%가 이제 하락 예정치인 거잖아요. 근데 경제가 어쨌든 하락한다는 건데 주식은 왜 오를 수 있는 거죠? 약간 이게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주식은 현재의 상황보다는 앞으로의 상황을 반영하는데요. 특히 이번 같은 어떤 쇼크가 와서 주가가 빠질 때는 대체로 현재의 경제 상황, 현재의 어떤 기업의 이익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만 반사적으로 올라갈 때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방향성, 유동성 이걸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런 거죠. 코스피가 1400대 빠졌다가 S&P 500 미국 주가가 2200까지 빠졌다가 올라가는, 지금 다 회복된 이유는 빠질 때는 경제 쇼크에 무너지는 그 상황, 그 현실을 즉각적으로 다 반영한 거고요. 올라가는 거는 유동성, 앞으로의 경기 방향성. 미국의 실업자가 4천만 명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5천만 명으로 가는 게 아니라 4천만 명에서 3천만 명, 2천만 명. 3천만 명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미국 인구 3억 5천 인구에서 10분의 1이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천만 명보다는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 4월이 바닥이다. 그걸로 일단 올라간 겁니다. 현재까지는. 이제부터는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은 그래서 경제 지표는 나쁜데 2분기에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0인데 3분기에는 플러스 15, 20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분기를 이미 바라보고 주가는 미리 움직인 거죠. 근데 또 책에 보면 경기 위축이 길어지면 미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2020년 고점 대비 50%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맞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기가 조금 장기 침체로 가거나 네. 이제 월스트 시나리오죠. 가장 나쁜 시나리오. 뭐 2차 또 팬데믹이 오고 네. 그렇게 다시 경제가 또 위축되고 이렇게 그냥 막 시장이 거의 이제 막 거기 코로나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네. 이런 상황으로 지속되면 지금 미국 가계 GDP, 가계 소득 대비 가계 자산의 비율이 한 720%에서 지금 유지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역사적 평균이 한 550% 정도 돼요. 한 5.5배. 그러니까 소득 대비 자산의 규모가 한 5.5배 정도 되는데 5.5배 정도까지가 역사적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기가 역사적 평균 정도 조정을 보이면 네. 주가가 고점 대비 한 40~50%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윌시어 5천이 이제 우리가 미국 주식을 다 합인데 한 35조 달러 정도 되거든요. 네. 이게 한 20조 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S&P 500으로는 뭐 한 2천을 다시 깨는 거고요. 네. 나스닥도 5천을 깨는 거겠죠. 네. 그런 정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건 이제 최악의 상황일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보다 처음에는 그럼 주식 해야 되는 거구나 하다가 뒤에는 위험하다니 내가 주식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항상 어떤 경제 쇼크가 오거나 네. 주가가 어떤 쇼크에 의해서 폭락하면 반사적 반등은 반드시 있다. 하락폭의 절반 이상을 다시 공이 팡 떨어지면 바닥에 떨어졌다가 통 튀는 그쵸. 그게 어떤 경우는 50%, 어떤 경우는 60%, 어떤 경우는 100%거든요. 많이 떨어질수록 많이 올라갑니다. 그거는 항상 대칭적이거든요. 그리고 급하게 떨어질수록 급하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요. 그쵸. 코로나가 정확하게 그 설명에 일치하네요. 예, 지금 상황이 가파르게 떨어졌고 가파르게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또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까지는.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정도로 저는 이제 코스피가 2,000을 넘기는 좀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네. 2,000 그냥 뭐 비웃듯이 뚫어버리더라고요. 상향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네. 머쓱해졌는데 책 내용에 이제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라는 거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네.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반사적 반등까지는 공식처럼 수학 공식처럼 그렇게 이제 진행된 거고 그 다음부터 진행되는 것은 너무나 변수가 많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열어놓고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제 이 상황으로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네. 너무 뭐 낙관적으로 볼 수도 없어. 네. 이렇게 시장이 그 중간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이해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 시나리오를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좀 금값이라든가 네. 이런 뭔가 달러라든가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값은 좀 뭐 제가 볼 때는 한 5년 정도 놓고 보면 네. 지금보다는 한 30~40%, 40~50% 정도 올라가 있을 것 같고요. 전 세계 그 통화 체제, 특히 달러 중심의 체제에 대해서 네. 사람들의 약간의 그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그거는 국가 부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미국의 달러 체제가 당장 무너진다거나 그렇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네. 한쪽에서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니까 환율도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달러는 다른 달러 통화 같으면 벌써 이제 뭐 평가절하가 막 됐을 텐데 네. 달러는 참 희한하게도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래도 믿을 거는 달러다. 쟤도 믿을 수 없고 쟤도 믿을 수 없는데 아예 그렇게 되는 바에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가장 힘이 센 세계의 통화니까요. 네, 군사력도 가장 강하고 패권이 있는 그리고 뭐 자기가 마음대로 또 찍어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오히려 달러 쪽으로 더 집중되는 아이러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은 긴 경제 그림을 저성장, 저금리, 그다음에 국가 부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보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릴 수는 없으니 약간 금값을 올리려고 하는 성향이 누가 올리는 건 아닌데 그렇죠. 자연스럽게 시장이 금값을 올리는 쪽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할 거다. 일종의 금은 통화 체제, 통화 시스템이 좀 불안정할 때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희귀 금속이라는 측면에서. 그래서 좀 달러 쪽이 금값을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달러는 올해는 조금 달러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달러 인덱스로 보면 크게 약해지기 어렵고 약간 저는 뭐 미세한 조정 정도에 머물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달러로 따지면 1,200원 밑으로 그렇게 강하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1,200원 위로 그렇게 많이 튈 것 같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제가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좀 잘 안 잡히고 조금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한다면 저는 원달러가 다시 1250원, 1300원으로 튈 거라고 봅니다. 그 가능성도 저는 좀 높다고 봅니다. 중국은 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박사님? 중국은 전 세계 경제가 조금 향후 2, 3년간 네. 낮은 수요의 이런 디플레이션적인 상황으로 흘러간다면 네. 좋은 점은 지금 구조조정이 조금 생각보다 빨리 일어나면서 중국 경제가 보다 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빨리 조금 비자발적이지만 중국이 원하는 바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빨리 건강해질 수 있는 경제 체질이 좋아질 수 있는 네. 중국도 좀비 기업들이 많거든요. 부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기업 부채가 많아서 네. 이거를 이제 정부 부채로 계속 바꿔주고 중앙 정부가 이제 그런 부채 조정 노력을 하고 설비 투자도 이런 구경제 설비가 지금 남아도는 그런 쪽을 이제 줄이고 또 새로운 성장,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쪽을 중국도 5G라든지 이런 쪽을 투자를 늘려가거든요. 이게 크로스되는 교차되는 지금 구간입니다. 중국이 그게 구조조정, 부채조정 같은 진행을 보이는데 그런 과정이 전 세계 수요가 약해지면 중국이 조금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차피 진행할 거를 또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죠. 빨리 경제 체질을 강화시켜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또 미국이 계속 중국을 괴롭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낙선되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계속 미국의 그 중국 괴롭히기 전략은 정책은 계속될 것 같거든요. 내년에도. 그러다 보면 중국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됩니다. 자원이 이만큼 있는데 그거를 앞으로 성장할 놈에다가 더 배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미국을 뛰어넘을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중국이 그런 관점에서는 긴 그림에서는 나쁘지 않다. 이번 코로나가. 중국으로 하여금 더 강한 경제 체력을 만드는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 네,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 위기를 또 탈바꿈을. 네, 탈바꿈을 할 수 있는 어떤 변화의 어떤 그 원년이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낭만적인 얘기고요. 네. 현실적으로는 당장 기업 부채 쌓여 있죠. 고용 문제죠. 네. 그다음에 홍콩 문제 걸려 있죠. 미국 자꾸 이제 못 살게 굴죠. 신장 위구르 이런 쪽도 조금 어쨌든 현재는 조용합니다만은 뭐 또 접경 부분에서 또 외교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상태고요. 그런 상태에서 수출로 먹고 사는 중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경제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이 약해지는 구간이잖아요. 고성장에서 이제 중저성장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 내년에 중국 경제 펀더멘탈, 기업 이익이라든지 어떤 경제 성장률은 기대치에 못 미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중국 자산을 조금 피할 필요가 있는데 상황이 오히려 좀 전화위복이 되면 그 다음에는 중국에 대한 좋은 투자 기회가 온다. 한 1, 2년 후에는.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는 미국이랑 가깝잖아요. 중국보다는. 네. 근데 거리적으로는 중국이랑 가깝잖아요. 이 둘 중에 어느 나라가 잘 되는 게 대한민국에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한가? 둘 다 잘 돼야 되죠. 뭐. 아, 진짜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정말 앞으로 중국이 소비가 커질 거기 때문에 중국의 소비재 시장을 어쨌든 잘 활용해서 우리가 그 어떤 수출도 늘리고 기업의 성장도 도모해야 되는 거고요. 그동안은 뭐 산업재라든지 원부자재를 수출해서 중간재를 수출해서 돈을 벌었다면 앞으로는 중국의 소비가 이제 미국처럼 GDP의 3분의 2 이렇게 커지거든요.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한 에서의 깍축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럭셔리 시장부터 중저가 뭐 이런 내구재까지 그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지리적인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뭘 생산해도 바로 옮길 수가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가깝고 또 우리가 중국을 많이 알잖아요. 삼국지도 많이 봤고 옛날에. 그래서 뭐 옛날에 뭐 지금으로서는 좋은 건 아니지만 옛날에 뭐 형제국이라고 뭐 형으로 모시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뭐 이제 가깝게 이웃이기 때문에 뭐 외교라는 게 뭐 또 불가근 불가원으로 등거리 외교를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리나라의 성장의 어떠한 그 중심이 미국과 전혀 또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반도체만 해도 그렇고 5G도 그렇고 실제로 그쪽에서 수출이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많이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군사적 외교적으로 지원도 받고 미국을 지금 거리를 둬서는 안 되는 입장이고요. 이런 부분에서 정말 교묘한
정말 슬기로운 외교 생활을 해야 되는데. 둘 다 잘 돼야 되는 거군요. 우리 라인이 타야 될 때 곳이 두 개 있는 거죠. 네. 뭐 반도국가고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이렇게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우리나라가 경제 침체라든가 어려운 위기가 있잖아요. 이런 시기일수록 좀 개인은 좀 투자할 때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요?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비상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서 네. 경제는 이렇게 될 거야. 뭐 주식시장은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아있어. 실제로 그게 맞는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고방식보다는 네. 나는 언제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어. 나는 아침 생각을 저녁 때 뒤집을 수 있어. 이렇게 좀 유연한 생각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너무 정보가 많거든요. 네. 이런 복잡한 상황일수록 단순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걸 보면 생각이 정리가 안 되거든요. 딱 한 가지만 보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기업을 볼 때도 이 기업 내년 실적 늘어 말어. 더 늘어나 올해보다? 2019년 코로나 오기 전보다 더 좋아져? 얼마나 좋아져? 2019년에 최고 실적이었다면 만약에 최고 기업이익이었다면 그 기업이익에 몇 % 도달해.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사는 거는 뭐 주식 투자 관점에서는 사실은 기업을 사는 거니까 기업의 이익의 어떤 변화, 기울기, 수준 그렇게 좀 모든 부분들을 여러 가지가 재료가 많지만 단순화해서 기업 중심으로 보는 게 오히려 지금 제가 매크로 얘기 드리러 나왔지만 매크로는 그냥 참고하시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요즘에 재테크 관련 정보가 범람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걸 어느 걸 받아들여야 될지 저도 헷갈릴 때 있거든요. 좀 개인분들은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소음이 너무 많고요. 대부분은 초단기 정보든 아니면 너무 초장기 정보가 많습니다. 근데 초단기 정보는 이미 주가에 반영됐거든요. 초장기 정보, 뭐 3년 후에 미국이 망할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지금 아까 국가부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부채 때문에 전 세계가 큰일이 나. 물론 날 수도 있지만 저는 너무 그건 장기 얘기거든요. 그거는 또 주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3년 후의 정보는. 근데 지금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대부분 초단기, 어제 있었던 일, 뭐 어제 고용지표, 뭐 어제 FOMC의 연준의 발언, 의사록, 뭐 이런 거에 집중하거든요. 다 반영됐어요. 그 다음에 아주 장기 반영 안 해요, 주가가. 근데 얼마나 많은 뉴스나 이런 거가 그런 주가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을 많이 다루냐고요. 그런 거 다 띄워야죠. 그런 건 다 잘라버려야죠. 물론 이제 그게 전혀 무용하다는 게 아니라 어제 뉴스가 장기적인 하반기 상황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보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듣고 봐야지 그걸 바로 주가랑 연결하거나 내일의 주가, 오늘의 주가를 움직이는 어떤 재료로 볼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핸드폰을 좀 거리를 많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뉴스를 좀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리를 두고 뭘 해야 돼요? 거리를 두고 저기 김 작가 TV 네. 박사님 개그 센스가 있으시구나. 다른 채널에서 나오신 거 보니까 책이라든가 방송 이런 재테크 관련 정보가 쓰레기 정보가 너무 많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좀 표현 한번 하셨던데. 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쓰레기라는 표현이 좋지 않은 표현이지만 저도 뭐 그런 거에 일조하고 있어서 죄송하지만 너무 이제 어떤 본질보다는 본질 주변에 있는 상황에 너무 집착하는 그런 정보가 많은 거죠. 사실은 저희가 뭐 주식 투자를 하는데 오늘 샀다가 내일 파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뉴스는 오늘 뉴스, 내일 뉴스. 오늘은 굉장히 비관론이었다가 내일은 또 굉장히 장밋빛으로 낙관론이고 이렇게 조울증 비슷하게 너무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방송은 뉴스는 매체는 매일매일 방송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한 일주일 전에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송국도. 그러니까 고객들은, 투자자들은, 시청자들은 항상 방송에서 하는 오늘의 뉴스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일의 주가가 움직이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렇죠. 물론 뭐 어제 굉장한 큰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 움직이죠. 뭐 신약을 크게 개발했다. 그럼 오늘 내일 상한가죠. 그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걸 제외한 그런 빅 이벤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뉴스들은 너무 본질적이지 않은 주식시장의 사이클을 움직이는데 경제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불황이고 내일은 호황인가요? 조금씩 호황 쪽으로 가까워지거나 조금씩 불황 쪽으로 가까워지는데 그게 너무 미세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경제지표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만은 이게 한간에 있는 의미를 봐야지 그게 어느 방향으로 경제가 돌아서고 있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냐 여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죠. 주식 투자자들은. 네. 근데 어제 지표에만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행간에 있는 의미를 해석하는 데는 게을리하기가 쉽잖아요. 저희들이. 네. 저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면 항상 본질을 놓치는 그 너무나 많은 뉴스의 홍수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지만 정작 본질은 놓쳐가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를 일기에 보듯이 하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주식 투자는 뭐 초단기 투자도 있지만 네. 초장기 투자자도 있고 그 중간 투자자도 있지만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방향성 투자다. 시장이든 종목이든 네. 주식이라는 위험 상품을 사면서 1% 먹으려고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10%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좀 배포 있게 한 50% 답을 보고 사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저는 기왕에 위험 자산을 투자하려면 그래서 위험 자산을 투자할 때 대부분은 그 위험 자산 내가 1억을 투자하는데 1억이 5천만 원이 돼도 괜찮다. 그러면 1억을 투자하고 1,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은 1,000만 원이 내가 500만 원이 돼도 괜찮다. 그러면 1,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렇게 자기가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투자를 하되 투자할 때는 목표 수익률을 좀 높이는 게 낫다. 그게 주식 투자에서 이기는 길이다. 50%. 네. 주식의 본질 얘기해 주셨는데 네. 그럼 주식의 핵심은 뭔가요? 이거 어려운 주식의 본질을 꼭 봐야 되는 것하고 이제 전략하고 같이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이제 버텀업이라고 이제 나무를 보는 거죠. 네. 나무와 숲이 있다면 먼저 나무를 보는 걸 이제 저희가 버텀업 기업부터 출발하는. 네. 그래서 기업을 출발하려면 어떤 인더스트리가 성장하나? 그 다음에 그 기업의 경쟁력이 있냐? 그 기업이 진짜 내년에 올해 돈을 얼마나 버냐? 이익이 얼마나 나냐? 이제 이걸 저희가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가가 이제 펀더멘탈에 비해서 싸냐 비싸냐를 하는데 뭐 물론 그런 분들은 없겠습니다만은 5,000원짜리 주가는 싸고 5만 원짜리 주가는 비싸다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네.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에 저울이 있다면 한쪽에다가는 밸류에이션을 달고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이죠. 그 기업의 가치. 네. 100억 시가총액이 100억인 기업이 있으면 100억짜리 시가총액을 한쪽 저울에다 달고 한쪽에는 밸류에이션을 달았을 때 추가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현재 시가총액보다 높으면 네. 현재 시가총액과 미래 시가총액의 차이만큼을 저희가 기업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 포텐셜로 보고 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시가총액을 항상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발행 주식수 곱하기 그 회사의 주가.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시가총액은 1,600조잖아요. 네. 좀 더 됐나요? GDP 규모 정도인데 이게 한국의 주식시장의 무게입니다. 저울에 달 때.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 무게가 있고 그 무게와 대별되는 이 밸류에이션은 100억이 시가총액인데 이 기업을 만약에 내가 인수를 한다. 돈이 한 100억이 있어요. 야,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어. 뭐 내가 100억 가지고 다 살 거야.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냐라는 거죠. 이 밸류에이션을 따져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뭐 회계학을 하거나 뭐 재무관리를 하거나 이런 걸 안 하셔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업이 돈을 벌 거냐 더. 그것도 버는데 서프라이즈하게 벌 거냐. 네, 이 기업이 나를 놀래게 할 거냐. 놀래키게 할 가능성이 있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내가 알고 있는 정도의 그 기업의 이익은 다 반영된 거예요. 시가총액에. 다 과거입니다. 과거는 다 반영됐어요. 간혹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드뭅니다. 네. 얘가 나를 놀래켜 줄 가능성이 있냐. 네. 나한테 깜짝 선물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 그래서 기업 실적 발표할 때 뭐 분기마다 뭐 어닝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네. 근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될 쯤이면 주가는 다 반영돼 있습니다. 대부분. 그럼 어떻게 미래를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독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산업이 성장 산업이고 그 경영진도 모를 정도로 이 기업은 성장하고 있어. 그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이 기업은 그 산업 안에서 경쟁력이 있어. 그 경쟁 기업하고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스마트해. 그 CEO라든지 뭐 기술자라든지 특허라든지 어떤 경쟁력이 있어. 그래서 이 기업이 계속 나에게 서프라이즈한 이익을 줄 것 같아. 이제 그런지에 대한 yes or not을 판단하는 게 이제 밸류에이션의 핵심인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 핵심은 여기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기업을 사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또 한편으로는 이제 탑다운이거든요. 네. 탑다운은 이제 숲을 보는 겁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 아무리 그 기업이 저평가돼 있더라도 시장이 지금부터 한 50% 반토막 날 것 같은데 굳이 지금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뭐 조금 기다렸다 사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아요. 네. 시장의 방향성을 보는 거죠. 시장의 방향성은 뭘로 결정되냐? 잘 모르지만 과열돼 있을 때 더 올라가기는 좀 쉽지 않다.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빠져 있을 때 더 빠지기 쉽지 않다. 이걸로 일단 게임이 끝납니다. 이번에 보여줬잖아요. 복잡한 이론이나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일단 사람의 심리, 탐욕이 그게 다르냐. 그랬을 때는 조금 냉정을 찾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감에 시달릴 때는 오히려 탐욕을 좀 갖고 이렇게 거꾸로 행동하는 역발상 생각이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의 방향성. 좀 전에 소두에 말씀드렸던 경기의 방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기가 너무 수년간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좋고 그래서 사람들이 경기가 늘 좋을 거로 이제 착각을 하고 계속 위험자산, 주식을 너무 빚을 내서 사고 그래서 또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또 소비도 또 증가하고 뭐 이렇게 해서 경기의 기울기가 너무 가파르거나 너무 장기간 호황일 때는 기울기가 꺾일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본다든지 이런 시장의 방향성을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버텀업, 나무를 보는 것과 숲을 보는 탑다운 요거를 같이 균형 있게 생각하시면서 게임을 즐기시는 게 좋지 않겠나.